오늘 언론과 많은 국민의 관심은 청와대도 아니고 종로구 통이동도 아니고 삼성 서울병원에 쏠렸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발동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네. 오늘 아침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나와서 국립현충원 그리고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까지의 모습을 저희가 쫙 한번 보여드렸는데 본인의 얘기처럼 안진용 기자님 5년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 0시를 기해 특별 사면된 지 약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0일에 구속된 이후로는 5년 만입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재킷의 바지를 입고요. 이 병원 복도부터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보통 휠체어에 탄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약 5cm 정도 되는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는 건강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차분한 걸음걸이로 취재진 앞에 서기도 했는데요. 취재진들에게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다.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해준 삼성병원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고요. 약 1분간의 짧은 인사가 끝난 후에는 기자들의 후속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향후 거취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기 중인 검은색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네. 일단 아마 사전에 약속된 이른바 포토라인 많은 취재진이 몰렸잖아요. 이미 어제부터 준비했었어요. 취재진들은. 그리고 그 포토라인에 앞서 유영하 변호사가 잠깐 손짓했죠. 이곳에 서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입모양한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한 입장, 소회 밝힌 뒤에는 앞서 우리 안진용 기자님 설명처럼 기자들의 쏟아지는 다른 질문에는 일절 입을 닫은 채 차량에 올라탔는데 오늘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최정아 기자님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낯선 듯 낯설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낯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 병원을 입원과 퇴원을 했었던 모습을 기억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하. 당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깨 수술과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아, 있었는데 네. 이때 모습이 언론을 굉장히 많이 타기도 했었죠. 아, 바로 당시 저런 사진을- 모습이죠. 네네. 네, 당시 사진을 저희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휠체어에 의지를 한 채 마스크를 끼고 또 이 새치 염색을 하지 않은 채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치인들이 특히나 나타나는 그 기세라고 하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이런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달랐습니다. 네. 오늘은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로 아주 단정히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을 하고요. 또 짙은 색 염색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오랜만에 또 옅은 화장을 하고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을 또 아.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이 박 전 대통령이 입고 나온 이 남색 코트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검찰에 출석할 때라던가 아니면 영장 심사 때 입었었던 옷과 같은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아. 또 이 5일에 사전 투표 때도 이 코트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8시 32분에 나올 때 왜냐하면 그 전부터 많은 방송사들이 이미 현장을 연결했어요. 자, 이제 잠시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오전 8시 32분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삼성병원에서 걸어 나오는데 최준봉 교수님. 예. 많은 분들이 어떤 모습일까 이제 예상 또는 뭐 상상할 때 혹시라도 뭐 유경아 변호사의 가벼운 부축 받을까 휠체어 타고 나올까 막 그런 걸 생각했는데 앞서 아침에 저도 영상 생중계 봤습니다만 저 멀리서 나오는데 일단 얼굴에 웃음이 만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반 정도는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병원에서 나오시는 거니까 혹시 또 몸이 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를 타시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걸어서 그리고 웃는 얼굴로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몸이 좀 건강히 회복된 것 같고 물론 유영아 변호사 말에 따르면 완전히 회복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렇게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니신 것 같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회복된 것 같고 물론 이제 집에 사저에 들어가서도 치료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저렇게 웃는 얼굴에 또 트레이드 마크라는 올림머리 그리고 옷 입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흡사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걱정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도감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아마 이제 어쨌든 사면 받고 또 본인이 사저로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즐거울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랫동안 네. 이제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부터 본인이 좀 자유로워졌다는 점도 사실은 얼굴에 이렇게 웃음을 띌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본 거고 화면으로 본 거고 이수희 변호사님 실제 건강 상태는 어떨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도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병원에서 나와서 의료진들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치료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했고 염려하시는 분들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거 봐서는 아마 앞으로도 간간히 계속 치료는 이어지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 구속 직후에도 허리가 안 좋아서 매트리스를 뭐 하나 더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어허. 또 책을 보는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좀 의자와 책상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들이 그래요? 있었죠. 그러니까 네. 허리가 계속 문제였었는데 아마 이 몸이 안 좋으면 뭐 표정도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몸이 회복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주 견고한 아주 강경 지지층들이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한 네. 분이죠. 근데 이렇게 정치인들은 본인의 지지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솟아오르는 엔돌핀이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것이 지금 저 모습에서 그리고 달성군 자택으로 갔을 때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여전히 전직 대통령이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는 여전히 살았고 건재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저는 받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지지자들에게 웃음으로 인사하는데 이제 앞서 현장 상황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이 말하는 가운데서도 주변에서는 뭐 여러 가지 환호, 연호가 들렸잖아요. 대통령님 뭐 사랑합니다. 박근혜를 외치는 소리 들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진용 기자님, 삼성 서울병원의 그 병원 앞에 3번 출구 앞에 많은 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림상으로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데 그 사진의 그 좌측에 계신 분들이 지지자들이고요. 아. 수십 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측에는요, 옛 친박계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지자들은 연신 박수를 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전할 때는 대통령 박근혜를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친박계 인사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이제 김기출 전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특보 등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요직을 맡았던 이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이 이들과 따로 인사를 하거나 눈길을 주는 모습은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름만 봐도 보세요. 유기준, 뭐 김재원 최고위원, 김기춘 전 실장, 민경욱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머리가 하얗게 샜네요 지금. 유기준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 유정복 전 장관, 그리고 뭐 앞서도 잠깐 얼굴 비쳤습니다. 허태열 전 수석, 그리고 DJ맨이었지만 비서실장 했던 한광옥 비서실장도 모습을 드러냈고, 윤병세 외교장관 등등등등 수많은 박근혜 정권 때 한자리 했었던 인물, 또 친박계 인사, 그런 인사들 총 출동, 뭐 다 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수 인사들이 병원 앞에 모여서 또 이 퇴원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뭐 저 친박계 인사들은 뭐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고, 현장 기자들 얘기해 보면 일단 조용히 박수를 치고, 그리고 뭐 이제 앞서 본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담는 뭐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최전봉 교수님, 예. 약간은 떨어져서, 물론 저분들 입장에서는 금방이라도 막 달려가서 손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일단은 경호 문제 때문에 거리를 뒀어요. 저 친박계 인사들 입장에서는 뭐 많은 장면을 스쳐가고 많은 생각도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수희 변호사 아까 얘기했던 말에 이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견제함을 보여주는 면도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다시 새겨본다고 하면, 사실 저기에 있는 분들이 물론 뭐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나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나이가 있으시지만 뭐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본인이 원한다면 충분히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 외에 뭐 지금 이정현 전 의원 같은 분, 그리고 이제 유기준, 유정복 지금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면 민경욱 전 의원도 보이고요. 네네. 이런 또 김재원 최고원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구 지역을 근거로 해서 근거지로 해서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 데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나 아니면 지원 유세는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 하나가 주는 그 그래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김재원 최고는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기에 와 계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TK 지역에서 또 공고한 어떤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나 아니면 뭐 지원 유세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분들 입장에서 가서 악수라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네네.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친박계가 다시 한번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영상 보면 황교안 전 총리, 당시 이 구속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 구속된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었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그러면 저렇게 삼성병원에서 나와서 곧장 달성군으로 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걸 또 이제 아마 영상들도 보셨을 텐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풍습은 어디 출타를 했거나 뭐 이랬을 때 먼저 찾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인사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현충원에 어머님, 아버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동작에 있는 현충원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곧장 이제 달성에 자택 구입한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보통의 사람들도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먼저
저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는 게 통례니까 네. 그거는 자연스러운 개인의 어떤 그 절차를 밟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 앞서 영상으로는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저것도 이제 취재 기자가 이 각 동선마다 이미 동선이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전날에 이미 취재진들이 다 이제 곳곳에 있었습니다만 저곳에서 이제 8분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부모님을 개인적으로는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부모님을 모두 흉탄에 잃었어요. 흉탄의 부모님을 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퇴원 후에 이 참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 8분 정도 이 묘역을 또 참배하고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차량에 올라서 대구 달성군으로 향했습니다. 달성군 앞서 그림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역 주민도 계시겠지만 지지자분들도 뭐 타지에서 왔을 것 같다는 추정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구 달성군 이 육아읍 사저에는요, 낮 12시 15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관광객을 비롯해서 인근 주민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한 것이 역시 지지자들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박 전 대통령을 들어오는 모습을 굉장히 환영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사저 앞에는 일단 응원 편지들이 담벼락에 다 붙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며칠 전부터 화환이 도착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현장에 도착해서 남자 어린이가 건네주는 꽃다발을 건네받고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두어 번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가 건네주는 꽃다발을 건네받고 또 이렇게 껴안아주고 뭔가 대화도 나누는데 아마 이제 저 때는 마이크가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뭐라고 했는지는 잘 안 들렸습니다만 또 이렇게 감격해서 아이를 한 번 더 끌어안아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도 아마 기자들이 모르긴 몰라도 유영아 변호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아이랑 무슨 대화 나눴던가. 왜냐하면 유영아 변호사 그나마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또 신문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달성군 사저 앞에 도착해서는 삼성 서울병원 때 했던 그 메시지보다 더 길게 뭔가 소감과 입장을 밝혔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는 대군민 메시지를 지금 길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본인이 사저가 있는 곳이 달성군이잖아요. 아. 그리고 본인이 그 재보선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도 출마한 지역이 달성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선을 했습니다, 내리. 그러니까 달성군은 사실 정치인 박근혜를 키워준 아주 중요한 고향이에요. 그래요? 정치적 고향이고 저기서부터 정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리 4선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저 한 곳에서
정치인 박근혜로서의 역할을 쭉 해온 거예요. 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네. 처음에 이제 본인이 그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실 때도 주소지가 바로 달성군, 화원읍, 성산 한 아파트였어요. 아. 그 정도로 달성군은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아마 여생을 이제 남은 여생도 저기서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달성 군민들도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4번이나 대통령으로 선출해줬고 그분이 또 저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줬고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달성군 입장에서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정치적 인연이 결국 달성 군민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온 것 같고 네. 또 본인이 저렇게 달성군에 가 사절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남은 생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달성군 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지원도 해줘서 네. 그런 점이 사실은 달성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그런 또 인연이 있군요. 그래서 대구 달성 군민들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사랑, 그 감사를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연이어 지역구 4선 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하였습니다. 저도 이곳 달성군에서 많은 곳을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군 흙 속에 저의 발자국도 분명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키워준 대구 달성 군과 군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곰곰이 우리의 정치사를 더듬어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올 법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무슨 활발한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신군부 정권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갇혀 살았어요.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살다가 정말로 뭐 화해 형식을 취한 다음에 전두환 정권 말기쯤에요. 화해 형식 취하고 그나마 뭔가 이제 뭔가 숨 쉬고 그야말로 햇빛을 보고 정치적으로 뭔가 털을 닦은 곳이 대구 달성이기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정치적인 뿌리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뿌리, 제2의 고향이란 말들을 하죠. 그리고 정치인 박근혜의 탄생이 저 달성에서 시작이 아하. 됐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저 지지자들과 이런 것이 다 공간과 저 지지자들의 분위기와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울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흔들리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울컥울컥하는 듯한 그런 음성을 보이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제 이 달성의 털을 잡은 것이 제2의 고향으로서 순전히 비정치적인 그냥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키워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반은거하는 그런 생활을 하겠다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고 정치적인 인생, 정치 인생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저 말씀 뒤에는 또 뭐 미력하나마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의 저 달성 사저 앞에서의 말씀은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어떤 그러니까 뭐 직접 플레이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한 세력으로서의 뭐 그런 뜻이 여전히 있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정당으로서는 좀 부담일 수도 있고 반가움일 수도 있고
있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그런 요소,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은 떠오르는 수식어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연도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지방선거 때 유세 때 그 테러를 당했을 때도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을 때 대전은요? 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던 것처럼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데 달성군에서 내놓은 메시지에도 이 선거 관련 메시지가 들어있는 듯합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지난날의 이야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달성에서 선거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떤 분이 이곳 공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골이니까 공기가 좋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이곳에서 선거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모르긴 몰라도요. 방송사들의 오늘 저녁 종합뉴스, 신문들의 내일 조간에는 분명히 이 말,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왜? 자연인 박근혜지만요. 지금 이 몸속에는 정치인의 DNA가 여전히 남아있을 테고 그리고 뭔가 이 정치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되고 보세요. 그 시절이 그립다. 그러면서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은 다른 이들의 몫이다. 이거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얘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직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본인이 정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뭐 얘기 나오는 이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고 본인도 입장을 밝힌 건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가 늘 옆에 계시잖아요. 대구시장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설이 있다는 말씀.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어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설이라는 게 뭐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정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들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은 정치를 하려는 마음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낙선을 했지만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랄까 아니면 인지도, 지지율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려는 의도를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친박들이 공천 학살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친박 연대라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선거에 나가서 또 많은 의석을 차지했었어요. 그 당시 유명했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말이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으나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친박 연대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직접 뛰어든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추를 주목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세력화가 되게 되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가 일정 부분 좀 갈라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지지도나 아니면 표도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겠지만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서 무슨 메시지는 전하지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는 정치 세력화되게 되면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해야 할 문제는 앞으로는 풀어야 될 숙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선 국회의원입니다. 중진이에요. 15대 때 보궐선거로 여의도 입성한 이후에 16대부터 내리 3선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서전을 총 3권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서전 제목들을 내용은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만 새삼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그 자서전들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자서전을 썼는지 1993년에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이게 자서전 제목입니다. 2007년 주요 자서전 언론의 회자가 되는 자서전이라고 할게요. 제가 또 3권 이상 더 썼을지도 모르니까. 자, 2007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그리고 지난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 책 제목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보세요. 지금 시점에 오늘 퇴원한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머릿속에 저 새 자서전 제목이 다 마음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 5년이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많이 부족했다. 제가 뭐 염려를 실망을 끼쳤다 이런 말도 하고 그것은 이제 에둘러 말한 어떤 사과의 유감의 뜻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책이 그리움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지지자들이 그리워하는 정치인이 이제 그런 그 지지자들이 끝까지 함께하는 큰 정치인이 뭐 많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인 건데, 이거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변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확실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런데 그것이 수도권과 중도층에는 또 어떻게 비칠지. 그런데 앞으로 있는 것이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죠. 이 지방선거가 지금 워낙 이 대선이 초박빙 차이였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당선인이 갖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의 이런 그 말씀과 거기서 해석될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칠지.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못다 이룬 꿈이 어떤 건지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로 좀 시간을 두고 어떤 변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달성 군민에게 대군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순간 가슴 철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이야기가 끊겨서 예.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일단 저는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 일단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안진영 기자님 뭐가 날아온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한 40대 남성이 소주병 하나를 던졌습니다. 아하. 이 소주병은요, 박 전 대통령 앞에 한 2, 3m 앞에 떨어지면서 깨졌고요. 다행히 파편에 맞는 등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네. 이 남성
이 사건 당시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는 문구가 달린 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인혁단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주병이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체가 담겨 있었거든요. 소주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물체였는지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독극물이 들어있었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인혁단 사건의 유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이유에서도 저런 폭력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 남성이 얘기한 것 중에 자신이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혁당 사건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시죠. 네, 인혁당 사건은 이게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데요. 인민혁명당이라고 한 당이 왜 생겼냐면 이게 당이 정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임인데 이 모임 자체가 유신에 반대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통과시키고 그걸로 이제 본인이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독재로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시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좀 문제가 있으니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혁당 사건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1차, 2차가 있는데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이고요. 2차 인혁당 사건은 인혁당을 그 당시에 이제 한번 좀 붕괴를 시켰는데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또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1974년도에 두 번째 인혁당 사건이 있었는데 인혁당 사건 때문에 결국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8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고 더 특이한 거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해버려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감형이 돼서 풀려나신 분들 중에 유명한 분이 김지아 씨, 이철 전 의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거기에 연루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신 정권에 반대해서 집회를 하고 데모를 했던 사람들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보부가 개입해서 사법부와 경찰이나 검찰을 이용해서 그들을 죄가 없음에도 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북계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한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사형까지 시키고 또 일부는 또 처벌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2002년인가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정치권이 사법적인 어떤 사법부를 이용해서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고 판결이 내려졌고 그래서 2005년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그리고 2007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최종적으로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인혁당 사건은 유신에 반대했던 분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걸로 만들어냈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무죄로 판명되면서 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죄는 없는 것으로 사법적 이 판단은 나왔지만 저분들의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저 장면을 통해서요.